네, 그러면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김덕관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마무리 특강으로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적중 최대한 많이 시켜서 여러분들이 오늘 몇 시간 투자한, 그리고 여러분 뭐 나름대로 복습 어느 정도 해서 뭐 몇 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이번 시험에서 정말 쥐어짜낼 수 있는 점수를 다 쥐어짜내서 내가 행정학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 부분을 딱 극복하고 뭐 70점, 80점 맞게 하든가, 아니면 뭐 일단 꽈락이 나오면 안 되는데 행정학을 너무 못해서 꽈락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오늘을 계기로 꽈락 나올 일이 없겠네. 실제 시험에서도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네.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행정사 강의는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뭐 특강 이미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실강생분들과 함께 또 특강을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뭐 대부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잠시만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무리 특강이니까 뭐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자, 제가 이렇게 띄우는 것들은 아무래도 품질 보증서겠죠. 제 강의 교재에 대한 품질 보증서.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자료니까. 근데 뭐 이런 양력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수험 적합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뭐 행정 내용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는 그런 이제 품질 보증서에다가, 그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이게 행정학 자체도 어려운데 행정학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하더라도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내가 찍는 것은 다 정답이 아니네. 막 정답 사이로 막 비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공무원 수험생들한테는 이런 개그를 못 하는데 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아마 이런 개그 뭐 비 사이로 막가 뭐 이런 개그만 익숙하시죠? 내가 찍는 것만 막 정답 사이로 막가. 참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객관식 행정학 강의를 하면서 뭐 수험생들의 어마어마한 고민들 다 계속 상담하고 가르쳐주고 또 피드백 받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어려워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험 적합성 뭐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족족 문제가 잘 풀리고 점수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행정사 시험은 1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1차 뭐 90점 이상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가성비를 높여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전략적인 시험인데, 그러면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야 여러분들이 적게 공부하고도 혹은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높고, 그 시간을 2차 과목에 더 투자하면서 동차 합격 가능성도 높이는 거고요. 자,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뭐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자칠판이 제가 쓰던 게 아니라서 살짝 좀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만드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뭐 어떤 강의가 합격을 추구하지 않겠냐마는 제가 드리는 것들은 합격을 추구한다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든 합격하게끔 만드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제가 다 하나하나 책임져 줬으면 훨씬 쉽게 공부를 했을 텐데 일단 그러진 못했으니까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제가 합격을 만들어준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셔가지고 강의 잘 듣고 자료 잘 보면은 그냥 저절로 문제가 풀리고 시험장 가서 내가 이렇게 행정학을 잘했었나 이렇게 잘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무원 쪽에서 객관식 행정학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정말 공무원 쪽은 이 학원 강사 간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수명과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진짜 뭐 처음에는 제 강의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정말 수명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강의 교재를 업그레이드. 수험 적합성 업그레이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제가 살아남고, 그리고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완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간과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시험 요새 또 굉장히 뜨고 있죠. 여러분도 굉장히 그 인기를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행정사
많은 분들이 또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일단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가 같습니다. 근데 행정사는 양을 훨씬 줄여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제 포인트 같아요. 이거 그냥 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금방 여러분들 행정 공부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제가 치열하게 경쟁에 살아남으면서 만들어왔던 강의 교재를 또 여러분들 합격 전략, 행정사 시험에 또 시험 문제 그 범위에 철저하게 맞춰가지고 다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특강이니까 이제 무조건 적중 예상 문제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여기서 이번 시험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직전에 본 것들은 시험장에 생각이 잘 나다 보니까 또 자기가 좀 이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찌어찌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간 여태까지 제가 너무너무 고생했던 것들 이제 여러분들은 흡수만 잘하시면 되겠는데, 자, 마무리 특강이니까 제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제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시간은 못 드렸는데 지금 드린 모의고사랑 그다음 해설 그리고 압축 정리 자료들은 그냥 그 자체로 마지막 요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만으로 제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 다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압축 정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제가 선지들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진짜 거의 똑같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압축 정리로 추가로 드린 것들은 이걸 공부한 김에 그냥 거의 공짜로 챙길 수 있거든요. 아주 약간의 노력만 들이면 공짜로 챙길 수 있고, 그것도 나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 문제 그다음에 압축 정리해서 마지막 요약서로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항상 문제 형태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이게 바뀌어 있네. 이게 틀렸는데 이원론에서는 결정 기능이 아니라 집행 기능이네. 이런 출제 포인트를 알게 되고, 이 부분을 바꿔내는구나. 뭐랑 바꿔내는지에 집중하고, 압축 정리를 볼 때도, 얘랑 바꿔낸다고? 거기에 집중해서 보고, 시험장 가서도 바뀐 것들이 훨씬 잘 보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지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 이해와 관련된 부분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시험장 가서 문제를 잘 풀려면은 출제 포인트를 알고 가야 돼요. 뭐랑 바꿔서 낸다. 이게 출제 포인트거든요.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그리고 바꿔서 내는 부분의 패턴이 굉장히 뻔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 시험하고 약간의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이 조금 길고 그 바꿔서 내는 부분이 살짝 독특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워낙 기출문제도 많고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패턴이 정말 정형화되어 있는데, 행정사 시험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행정사 시험 특유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 안 바꿔내긴 하는데 여기 내는 부분 있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자, 제가 행정사 시험을 처음 분석한 게 아니고 객관식 행정학 시험 공무원 시험을 대비를 시키려면은 행정사 문제도 다 같이 분석을 해서 대비를 시켜야 돼요. 공무원 시험은 아시다시피 90점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바꾸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의 어려운 점은 여기까지는 옳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옳은 내용과 틀린 내용들 막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조금 더 안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패턴을 확인하고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훨씬 더 문제가 잘 풀리겠죠. 근데 그래봤자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정체행정 2원론, 1원론 몸풀기 문제예요. 꾸준히 출제되고요. 이거는 지금 40문제 중에서는 가장 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여러분들 몸풀기용으로, 그다음에 공부 방법 등등 시험에 대해 설명하는 용도인데요. 그래도 나오긴 나오니까 중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행정학은 왜 이렇게 학자들이 많은 거야? 다 안 해도 됩니다. 학자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맨날 내는 학자면 돼요. 내는 학자. 정체행정 2원론의 학자, 정체행정 1원론의 학자는 잘 내요. 윌슨 2원론, 디모카 FB 1원론 바꿔서 잘 내요. 이런 것들만 마지막 마무리로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내용 설명은 제가 다 자세히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만 설명해 드릴 건데 뭐 학자 이름은 이 자체로 반복하면 끝. 또 여러분도 익숙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원론, 이론론 차이점을 내잖아요. 일단 시험장 가서 인지, 1인지 잘 보시고 역간주의 폐해 극복, 이원론의 배경이죠. 세계 대공황 극복, 이원론의 배경이죠. 배경이 바뀌었는지 잘 보시고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또 다른 내용에도 연결이 되니까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역간주의는 뭐 인사 이론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역간주의는 정치 지도자, 집권 정당이 자기 말 잘 듣는 관료를 뽑아서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공약을 말 잘 듣는 관료와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으나 단점, 아니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해야 되고 특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치가 행정, 공무원들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윌슨이 끊어. 또 윌슨 하면 뭐예요? 실적주의 나와야죠. 정치행정, 이원론과 실적주의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실적주의, 이제 정치에서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죠. 시험 쳐서 객관적인 기준을 검증해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행정 끄는 이유는 역간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다른 부분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윌슨이 이원론이구나 끊었구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번을 먼저 보시면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구분한다. 여기를 뭐 이원론이 정치와 행정을 통합한다 땡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이제 구분한다까지는 쉬운데 구분하고 행정의 기능으로 무엇을 강조했을까? 여기까지 출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옳거든요.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으니까 이원론, 이론론을 볼 때 행정의 기능으로 각각 무엇을 강조하는가? 정치행정 이원론은 집행기능을 강조하더라. 집행기능.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의 대표들, 정치 지도자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은 능률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능률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집행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틀린 부분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 눈치를 채셨을 것이고 우리 자료에는 암기용 해설이 따로 있어요. 자료 보시면은 뭐 제가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이 암기용 해설입니다. 그냥 떠먹여주는 해설이라 보시면 돼요. 객관식 행정학은 출제 포인트가 딱딱 정해져 있고요. 어디가 틀렸는지 이걸 이제 미리 잘 파악하고 시험장에서 그걸 찾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가장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해설이 암기용 해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없으면 이해용 해설 뭐 다 못 보시면 암기용 해설 위주로 보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취소선이 그어져 있어요. 취소선. 빨간 글씨의 취소선. 이제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해설이 달려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암기용 해설 보완이 집행기능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집행기능.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론론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에 등장했다. 이론론 세계 대공황 극복. 이것도 워낙 중요하니까 간략히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전문성은 정치인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이런 여러분들도 이제 행정학 공부하듯이 또 공무원들도 행정학 공부하듯이 이런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결정 기능까지도 하게 되죠. 정치 행정은 이론론의 배경이 되는 거죠. 세계 대공황. 경제 위기예요. 경제 위기. 공무원, 행정이 더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가보시면 정치와 행정을 불가분의 관계다. 이게 분리할 수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불가분의 관계로 보면서 자 이번에는 행정이 정치적 역할까지 한대요. 이 자리, 그러니까 요 행정의 기능으로서 집행 기능은 당연하고 정치적 기능, 결정 기능까지도 한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약과 능률은 집행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그 내용이죠. 또 이건 뭐 기출문제도 워낙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행정사 기출에도 나왔고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절약과 능률을 행정의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건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 5번의 전통적 관료제,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귤릭 어익 등의 행정 관리론 다 이원론 계열이죠. 이런 것들도 잘 나오니까 한 방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몸풀기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오늘 안 끝나겠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자세한 설명,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요게 이제 이원론, 이론론 구분시키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핵심.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원론 그냥 단순히 정치행정 분리했다 수준이 아니라
행정의 기능으로 자 분리하면서 행정의 기능으로 집행 기능을 국한했다는 소리고 집행이니까 절약과 능률, 효율성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건 뭐 잘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잘 외워지겠구나 이제 파악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론론에서도 뭐 통합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행정이 집행 기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강조한 기능이 뭐냐? 강조한 기능이 뭐냐? 정책 기능, 결정 기능이다. 그래서 행정이 집행 기능 안 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강조한 기능. 그러니까 행정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좀 바뀌고 그런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시험 문제로 내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내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강조하는 기능을 내는 것이지 이건 이론론에서 집행 기능도 하진 않나요? 뭐 그렇게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잡았을 테니까 이제 점점 아주 중요한 문제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관론과 인간관계론 2번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정말 잘 나옵니다. 뭐 모든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뭐 행정사도 마찬가지. 자 거기서 여기도 이제 학자 이름을 보긴 봐야 되는데 아까 윌슨, 디목, 애플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바꿔내요. 근데 뭐 귀찮으니까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메이어의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 테가시, 메이노 이 정도로 입에 익혀두시면 금방금방 문제 풀립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메이어의 인간관계론. 그다음에 대표 연구 이걸 더 잘 내요. 대표 연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메이어의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 마치 요약서처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테가시, 메이노. 두 문자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따라할 수 있는 것들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 과학적 관리론 하면 행정학은 이름에 거의 다 힌트가 있죠.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가장 최선의 관리 방법이야. 그래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강조합니다. 자, 내용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유일 최선의 방법이 과학적 관리론이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을 거친 가장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최고의 방법이거든? 공식화시켜. 구성원들은 그대로 따라서 능률적으로 집행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그러니까 이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구성원들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보는 거죠. 그에 비해 인간관계론. 자, 그리고 인간끼리의 관계, 뭐 이름에 다 힌트가 있죠. 아니, 뭐 인간이 기계 부품도 아니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있는데 무조건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구성원들끼리 만드는 사회적 규범, 비공적인 집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뭐 바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냅니다. 자,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서도 작업 환경과 물리적 조건 다 연결이 돼요. 과학적 관리,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작업 환경과 물리적 조건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관리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회 심적 요인을 중시한다. 사회 심적 요인 이름만 봐도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연결이 되겠죠. 자세한 논리는 생략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을 것이고 금방금방 마지막까지도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에서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기계 부품처럼 보는데 뭐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무조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하느냐? 어떻게 일하게 만드느냐? 돈 주면 한다. 과학적 관리론은 합리적 인간관이라고 하죠. 돈 주면 한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론은 아니 사람이 돈만 준다고 무조건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지. 할 맛이 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바꿔 잘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마지막 5번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이게 많이는 안 내는데 행정사 시험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어요. 아직 출제 포인트로까지는 안 내는데 그래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주의사항.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생산성 향상 방법은 달랐죠. 그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둘 다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요점 행정사 시험도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잘 내는 거. 바꾸면 땡,
거기다가 주의사항 쭉쭉 정리해 가시면 되겠고, 둘 다 생산성 향상 혹은 성과 향상을 추구한 것은 공통점이다. 근데 방법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문제로 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제가 압축정리로 넣어놨는데, 과학적 관리론, 인간계로는 문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또 낼 수 있는 게, 능률성을,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을 나눴을 때 어느 쪽이 더 잘 어울리느냐. 근데 이거는 뭐, 과학적 관리론이 지금 오늘 들은 설명만 봐도 기계적 능률성이라는 게 금방금방 매칭이 되죠. 그러니까 조직 자체도 기계로 보고, 그냥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하는 기계. 사람도 기계로 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구성원들 돈 줄 테니까 그대로 해. 이런 측정 가능한 가치, 특히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게 기계적 능률성. 근데 그에 비해 인간계로는 뭐 사회적 능률성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둘 중에서는 사회적 능률성이 인간계로 가야 된다. 이건 이제 금방 들어오죠. 금전적인 가치 외에 다양한 인간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들을 고려하는 능률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충을 해 나가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공통점이죠. 공통점. 앞에서도 제가 공통점을 정리해 놨는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설명드린 겁니다. 인간관계론도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성 증대이다.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조직이론 가면 나름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는 김에 같이 정리를 하는데, 과학적 관리론, 조직이론 가면은 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계론, 신고전 조직이론 이렇게 부르죠. 근데 둘 다 현대적 조직이론에 비하면 아직은 폐쇄체제다. 현대적으로 가야 개방체제, 환경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는 김에 같이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3번. 자, 처음 배울 때 환장했죠. 뭐 이렇게 이론이 많아. 그리고 각각 뭐 비슷한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뭘로 구분을 해야 되나?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구분이 될 텐데, 확실하게 끝내버립시다. 일단 생태론. 이 중에서는 제일 덜 중요해요. 생태론. 생태론의 핵심은 환경. 환경이 행정을 결정한다라고 봅니다. 자, 환경이 행정을 결정한다. 환경이 행정을 결정한다. 그래서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후진국을 연구하는데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핵심은 환경이죠. 후진국의 환경은 선진국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잘 되던 행정제도가 후진국에 도입했더니 잘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설명하게 되겠죠. 이게 핵심이 되겠고, 뭐 선진국, 후진국 비교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비교행정론 같은 말입니다. 생태론, 비교행정론은 같은 말입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행태론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나옵니다. 모든 객관식 행정 시험에서 미친 듯이 나와요. 행정사도 올해도 또 나왔고, 진짜 작년이죠. 작년에 또 나왔고, 올해도 또 나올 건가 봐요. 제가 말이 혼나오는 거 보니까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자, 2년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행태론. 자,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객관적인 사실만 연구한다. 처음 배울 때 환장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행태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인간의 오감, 경험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연구를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규범적인 가치, 옳고 그름, 주관적인 의견 이런 것들은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연구하자라는 거. 이제 같은 말로 가치는 연구하지 마. 가치 중립적인 연구라고 하죠. 증명 가능한 것만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행태론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는 마무리니까 구분을 해야 사실만 연구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사실들을 연구해서 어떤 행정 현상의 원인을 증명하는 거죠. 원인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 배고파. 행태론자들은 내가 다 증명해봤거든. 너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파. 밥 먹어. 아니 배고프다니까요. 내가 다 증명했다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배고프면 밥을 줘야지. 밥을.
근데 원인만 증명하고 있는 게 행태론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줘서 배가 안 고프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행태론은 원인 증명에 그치니까 후기 행태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후기 행태론의 배경 바로 연결이 되죠. 1960년대 심각한 사회문제, 후기 행태론 혹은 신행정학까지 포함해서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1960년대 심각한 사회문제 이거는 진짜 달달달달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활용을 합니다. 60년대 사회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행태론은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행태론이 해결하는 연구를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행태론이 주장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 계량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보다는 규범적 실질적 연구, 이건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가치 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까지 연구하는 게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태론, 후기 행태론 구분시킬 때 가치를 연구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치 뭐 평가적이냐 가치 중립적이냐, 과학적 연구냐 규범적 연구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어마어마하게 활용을 하니까 1960년대 사회문제 해결하면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바로 나오죠? 행태론을 지지한다니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행태론이 강조하는 게 논리 실증주의죠. 지금 뭐 자세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증명한 연구, 줄여서 실증주의예요. 뭐 행태론과 논리 실증주의예요. 행태론과 논리 실증주의.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은 논리 실증주의와 행태론을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죠. 현실 적합성. 행정사 시험에 나왔죠. 행태론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실 적합성 땡. 현실 적합성은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후기 행태론. 이렇게 적실성 있는 처방. 이런 것들이 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 적합적인 처방. 적실성 있는 처방. 이런 용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신행정론, 후기 행태론의 한 분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같습니다. 출제 포인트도 기본적인 건 같아요. 신행정학에서도 이렇게 행태론 내용 나오면 땡 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태론 땡. 근데 이제 추가적인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신행정학은 제가 뭐 5가지를 드려요. 근데 이거는 뭐 두 문제가 익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비형 참고행 이렇게 드리는데 비자는 비계서적, 비계층제적 조직. 그다음에 형자가 사회적 형평성이거든요. 사회적 형평성. 그 중에서 제일 잘 내는 게 사회적 형평성이에요. 여기다가 효율성 이런 거 넣어서 땡 이렇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신행정학하면 사회적 형평성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참여와 분권화, 고객 지향성, 적극적 행동주의인데 너무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들은 다 뭐냐면 행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사회적 형평성 제일 강조했다. 자, 그다음 이제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 역시 잘 나오는 중요한 이론이고 뭐 현대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공관리론의 배경이죠. 잘 내는데 제일 잘 내는 건 이거예요. 관료도 똑같이 합리적 경쟁이다. 그리고 경제학의 연구 방법은 개체주의죠. 개인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야 이렇게 대전제 조건으로 시작하는 연역적 접근. 이거 제일 잘 냅니다. 이게 다 경제학의 분석 도구인데 경제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이 3가지 가정한다라는 게 제일 독특하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엄청나게 잘 내요. 그래서 공공선택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리고 신공관리론 셋 다 이거 잘 냅니다. 합리적 경쟁,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적 접근. 자, 뭐 인간은 이타적이다 땡, 방법론적 전체주의 땡, 귀납적 접근 땡 이렇게 풀면 돼요. 되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뒤에 또 나옵니다. 공공 부분에도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죠. 어쨌든 문제에서는 이 정도 뽑아보고 보충해야 될 것들 같이 볼 건데요. 전자칠판이 적응이 될랑 말랑. 자, 대부분 문제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학문적 성격, 행태로는 원인을 증명한다고 했어요. 원인. 행태로는 원인을 증명한다고 그랬죠. 원인. X면 Y다. 이 인과관계, 원인을 증명하는 것을 과학성을 추구하는 연구라고 그래요. 과학성. 그래서 행태론, 과학성. 그다음에 후기 행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거예요. 더 나은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기술성을 추구한다고 하죠. 기술성. 그래서 두 이론에서 과학성, 기술성 바꿔서 땡 이런 패턴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 앞에서 배운 정체행정 2원론, 정체행정 1원론하고 행태론, 후계 행태론은 전혀 다른 이론이에요. 전혀 다른 이론인데 2원론과 1원론 중에서 어떤 관점이냐 이건 평가를 하고 시험에 냅니다. 행태론이 2원론적 관점, 후계 행태론이 1원론적 관점. 아무튼 이제 똑같은 이론은 아니고 어느 관점에 가깝냐 가끔 내더라. 그다음에 여기는 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행태론은 뭐 사이먼 지겹죠.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이먼 지겹고, 후계 행태론은 왈도 정도 알아둡니다. 왈도, 후계 행태론 왈도가 신행정학이에요. 왈도가 신행정학. 나머지는 참고만 합니다. 왈도. 됐고. 자, 그리고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적 연구다. 그다음에 경제학적 가정. 죄송합니다. 제가 쓰던 거랑 패턴이 달라가지고 경제학적 연구 이 가정 바꿔서 잘 내고, 자 그다음에 공공선택론에서는 요걸 좀 챙겨둡니다. 요걸. 자, 이건 문제는 반영을 안 했고 행정사 시험에도 아직은 좀 덜 나왔는데 또 공공선택론 하면은 객관식에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 어렵지 않아요? 자, 공공선택론, 정부 실패, 전통적 관료제의 실패죠. 언제 다 적응이 될런지. 자, 전통적 관료제의 실패죠. 전통적 관료제는 정부가 너무 독점적이고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시민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라고 봤죠. 자, 자세한 논리는 생략하겠지만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 근데 시장의 원리, 경쟁하는 원리, 고객, 수요자 중심 원리. 민간 기업들은 고객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고객들이 원하는 거 만들어야 되죠. 그것도 너무 비싸면 안 사.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죠. 대응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공공선택론에서 전통적 관료제가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본다, 땡. 전통적 관료제는 대응성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요거 이제 잘 내니까 좀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은 조금 덜 내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선택론 하면 핵심이에요. 관할권의 중첩과 분권화된 다양한 조직 구조. 자, 이거는 이제 아직은 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기로 대처합시다. 자세한 논리를 생략하고 관할권을 중첩시켜야 경쟁이 발생합니다. 경쟁. 뭔가 중첩시키면 공공선택론이 효율성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중첩 비효율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출제자들이 가끔 낚시로 내요. 중첩은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할권의 중첩은 경쟁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역시 효율성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고객들의 요구에 빨리빨리 대응하려면 집권화보다는 분권화죠. 이건 조직 이론에서도 배우죠. 집권적이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고객의 요구, 보고가 올라가고 명령이 내려와야 대응할 수 있는 게 집권화죠. 집권화는 상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분권화되어 있으면 고객의 요구에 바로바로 밑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고객들의 요구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려면 분권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좀 쉽죠. 그래서 결국 수요자에 대한 대응성. 또 공공선택론에서는 배분적 효율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공공선택론자들은 이게 민주성 아니냐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은 공공선택론도 워낙 중요한 이론인데 아직은 조금 행정사에서 덜 나왔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는 무조건 양을 줄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왜 덜 나왔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공부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신제도주의. 요새 모든 시험에서 좋아합니다. 행정사도 많이 내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도 또 나왔죠. 신제도주의 중요합니다. 4번. 자, 일단 신제도주의 하면 구제도주의와 차이 나는 점. 구제도주의와 차이 나는 점. 첫 번째, 제도의 범위가 다르죠.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면 구제도주의. 그다음에 제도 자체만 설명하면 구제도주의고, 이걸 이제 정태적 서술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어쨌든 제도의 범위, 제도의 성격, 구제도주의와 비교해서 땡 잘 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죠. 공공선택론이랑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학자들은 거의 구분 안 할 정도로 같은 이론이에요.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학을 배경으로 해서
이름도 합리적 선택이죠?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배경으로 해서 각종 현상을 연구하니까 공공선택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경제학,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적 접근. 그다음에 합리적 인간관 세 가지가 잘 나온다고 그랬죠? 개인, 선호의 외생성이 합리적 인간관이에요. 자, 외생적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어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합리적 인간관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라고 선호가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가 외생적이다 혹은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이러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고 이건 이제 워낙 잘 내니까 그대로 암기할 수 있게끔 제가 오른손지로 해놨습니다. 오른손지로 해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분파의 시그니처들 구분을 시키는데요. 자, 역사적, 사회학적, 합리적 선택이 있죠. 그 중에서 제도적, 동형화, 사회학적 엄청나게 냅니다. 동형화하면 사회학적이요. 그 다음에 제도의 경로존성, 역사적 신제도주의 엄청나게 냅니다. 제일 잘 내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도 설명에서 개인들 간 선택,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 세 가지 엄청나게 냅니다. 자, 일단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사적 맥락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제도가 참 바뀌기 힘들다.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경로존성이죠. 그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제도들을 여러 국가들이 서로 따라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당한 거 따라한다? 제도가 비슷해진다? 동형화. 제도가 유사해지는 거 동형화입니다. 그다음에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국가들 간 제도가 유사해지는 걸 설명하는데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국가들마다 역사적 맥락이 다르겠죠. 국가들 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 형성에서 자, 다시 정리.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맥락, 사회학적은 사회적인 정당성, 합리적 선택은 개인들 간 선택적 균형이에요. 들어보니까 제도 형성에서 개인의 선택이 나오는 건 합리적 선택밖에 없어요. 다른 데다 넣으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합리적 선택이라고요? 합리적 선택?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합리적 선택에서 개인들의 상호작용, 균형 이런 거 땡으로 나오던데요? 그건 이제 선호에 대해 물어보는 거랑 제도에 대해 물어보는 걸 혼동해서 그래요. 자, 개인의 선호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주어져 있다고 보죠. 개인들 간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땡이에요, 땡. 선호는. 그 다음 이건 제도. 5번 제도예요. 선호가 아니라 제도. 제도가 형성될 때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균형을 이루면 제도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 갖다가 개인들 간 선택의 상호작용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둘 다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헷갈려 하는 건데 하나는 선호고 하나는 제도입니다. 혹시 헷갈렸던 분들은 선호인지 제도인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낚시. 역사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경로전성을 강조합니다. 경로전성 제도가 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도의 변화를 부정한다 땡. 마지막 낚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여러 번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처음에나 좀 어렵지 익숙하실 거예요. 자, 제도가 변하기 힘들다고 보지만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 경로전성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제도가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변화를 부정한다는 땡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신제도주의는 워낙 중요해요. 워낙. 그래서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혓바늘 난 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지금은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이게 좀만 더 하면 마비가 되는데 아직 마비가 안 오고 있어요. 살짝 괴로운데 우리 각자 다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정도 어려움, 강의하다 보면 이 정도 어려움 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핑계 댈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시험 보는 그 날까지 핑계 찾고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만 찾고 안 되는 이유만 찾고 그러다 보면 그냥 공부를 덜해서 떨어집니다. 또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서 또 이런 사소한 문제점은 어떻게든 의지로 극복하면서 정신력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자, 일단 구랑신 또 흥분하니까 또 까먹었네. 자, 구랑신
비교를 했을 때 제도의 범위의 차이가 있다. 잘 냅니다. 제도의 범위. 구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 제도만 연구하면 구제도주의고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 제도까지도 연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제도주의에서 둘 다 연구하지만 공식적 제도를 초점으로 한다는 틀려요. 초점은 비공식 제도. 그다음에 제도의 성격에서 자, 구제도주의의 연구 대상은 제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인간의 행위 등등등 다른 요인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제도만 잘 만들면 그리고 제도가 어떻게 작동한다만 잘 설명하면 이론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제도주의에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이건 제도가 다른 요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다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제도의 성격이 다르죠. 그렇다면 구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동태적인 변화 설명 안 해요. 근데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바뀔 수도 있어요. 제도의 동태적인 변화를 설명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1번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구제도주의랑 비교한 내용을 넘기고 이제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들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합리적 선택이 경제학적 가정을 하더라. 합리적 선택이 경제학적 가정을 하더라.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 접근, 개인 선호의 외생성,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합리적 인간관이라고 그랬죠.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제도의 형성과 변화, 특히 이제 형성 요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표현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경로전성을 강조하지만 제도의 변화를 부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신제도주의는 애초에 제도의 변화를 설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연한 사건이 있으면 변화한다라고 보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게 제도가 되고 제도들이 닮아갑니다. 그리고 요것 좀 냅니다. 요것 좀. 어떻게 내느냐? 뭐 결과성의 논리 땡으로 내는 거예요. 결과성 땡. 결과성은 뭐냐면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킨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한 거, 당연시되는 거, 적절한 것이 제도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성 땡, 적절성의 논리. 그다음에 아직은 행정사에서는 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동형화랑 쌍벽을 이루는 배태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태성은 조직도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을 배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태, 잉태,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포.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도 목표 달성도 극대화가 아니라 적절한 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됐고, 합리적 선택만 제도 형성에서 개인이 나옵니다. 자, 제도 형성에서 개인이 나오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자, 세 개를 바꿔서 땡으로 엄청 잘 낸다. 됐고요. 자, 이제 5번. 신공관리론과 육아버넌스론. 자, 아시다시피 신공관리론 정말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시험은 특히 신공관리론과 육아버넌스론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제일 잘 냅니다. 자, 일단 둘 다 배경은 정부 실패죠. 둘 다 배경은 정부 실패. 배경은 정부 실패. 정부의 실패를 거친 후에 나온 이론들이니까 정부 역할을 축소하려고 하겠죠. 이 점은 공통점입니다. 1번 모두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데 역할로 방향 잡기를 강조하고요. 이게 전통적 관리 때는 결정도 하고 집행도 했었던 결정도 하고 집행도 했었던 노적기 아닙니까? 결정도 하고 집행도 했었던 노적기. 그 중에서 집행하지 말고 결정만 해. 정부 역할. 방향만 잡아. 스티어링. 이게 정부 역할을 축소한 그리고 신공관리론과 육아버넌스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공관리론이든 육아버넌스론이든 노적기 땡 나옵니다. 노적기 땡.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가볼 건데 차이점이 훨씬 많고 잘 나오긴 해요. 신공관리론은 시장의 원리예요. 시장의 원리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육아버넌스론은 시민사회와 다양한 주체들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는 원리예요. 공동체주의. 두 개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죠. 두 개가 매칭만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절대 자세히 내는 개념은 아니고. 신공관리론은 시장의 경쟁 원리. 육아버넌스론은 협력해야 되니까 신뢰와 협력.
신공관리론은 관료가 마치 뭐 회장님, 기업가처럼 기업을 운영하듯이 공공기업가로서 효율성, 뭐 성과 이런 걸 추구해야 되더라. 유거버넌스론은 관료 역할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더라. 이렇게 바꿔서 땡 내는 패턴들이고 5번 바뀌어있죠. 자, 신공관리론은 민영화를 시키던 뭐 성과관리 도입하든지 간에 조직 내 효율성이에요. 유거버넌스론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 조직들이 협력하는 거,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바꾸면 땡으로 잘 나온 내용들. 행정사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문제 패턴. 자, 얘는 이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통점 혹시 놓칠까봐 공통점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이게 워낙 차이점이 많잖아요. 워낙 차이점이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신공관리는 방향잡기를 추구하는데 유거버넌스로는 노적기를 추구한다. 둘 다 방향잡기. 신공관리는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데 유거버넌스는 확대한다. 둘 다 축소.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더 잘 나오긴 해요. 차이점 가봅니다. 자, 이 중에서 뭐 문제에다 반영해 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반영해 줬고 노란색을 반영했잖아요. 그만큼 잘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신공관리로는 성과를 강조하죠. 결과, 유거버넌스로는 협력하는 과정. 관리기구 당연히 시장, 신공관리로. 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들 간 연결이죠. 유거버넌스로. 그 다음에 민영과 민간이 있다고 씌울 것이고 유거버넌스는 그에 비해 공동생산. 그 다음에 정치행정과의 관계에서 자, 신공관리로는 행정을 경영처럼 보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서 행정을 마치 경영화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치행정을 분리하여 행정을 경영처럼 이해하는 이원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에 비해 유거버넌스로는 자, 행정이 다양한 시민들, 주체들 간에 같이 협력하면서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다 참여,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유거버넌스론부터는 이원론이냐 일원론이냐 명확하진 않지만 신공관리론과 유거버넌스론을 비교할 때는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 이원론, 옛날에 일원론하고 똑같은 이론은 아니고 두 이론이 각각 어떤 관점에 가깝다. 바꾸면 땡 이것만 내는 겁니다. 이원론의 모든 걸 막 여기다 적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행정사 시험은 아직은 자세히는 안 내고 있는데 아주 어렵게 내면 이런 걸 내요. 신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유거버넌스론은 민주성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유거버넌스론도 자기들도 효율적이래. 그래서 유거버넌스론이 뭐 효율성을 포기한다, 희생시킨다 그러면 땡이에요. 방식은 달라. 방식은 다르지만 유거버넌스론 입장에서도 정부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시민사회와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자기들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거기다 시민 참여가 있으니까 민주성도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공무원보다 행정사에서 먼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진짜 유거버넌스론 설명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히려 공무원 쪽에서는 안 나왔고 자, 지금 이제 글씨가 조금 잘 안 써졌는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영어 표현을 써줘야 돼요. 위크드 프로블럼. 번역은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위크드 프로블럼, 뭐 사악한 문제, 사회적인 난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공관리론 쪽에 등장 배경이 다 땡이에요, 땡. 그러니까 등장 배경에서 정부 실패 배경을 한다는 똑같죠. 근데 위크드 프로블럼, 사악한 문제는 유거버넌스론만의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미 행정사 시험의 주제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배경.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신공 서비스론. 자, 우리 세 번 걸쳐서 할 거고 2번 쉬었다 갈 건데 일단 이론들을 먼저 끝내고 총론은 어느 정도 끝내놓고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신공 서비스로 좀 이어가 봅니다. 자, 아이고 또 잘못 눌렀네. 자, 신공공 서비스론. 뭐 시험장에서 신공공 관리론, 신공공 서비스론 잘못 보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완전 반대잖아요. 또 신공 서비스론에서 대부분의 틀린 선지는 신공 관리론이에요. 아시죠? 대부분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리을, 신공 관리론 땡. 사실 리은도 그냥 신공 관리론이요. 땡. 신공 서비스론, 신공공 관리론 땡을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신공관리론 빠삭하게 공부를 해두면 유거버넌스론과 비교하는 것도 쉬워지고 신공 서비스론과 비교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근데 유거버넌스론, 신공 서비스론 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 차이는 거의 출제하지 않아요. 일단 거의 출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이 전혀 달라요. 정부 역할이. 이것만 체크해 두세요. 유거버넌스론은 정부 역할이 방향잡기잖아요. 근데 신공 서비스론은 정부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아이고 X를 치면 안 되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방향잡기가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협상과 중재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공익을 시민들 간 담론을 통한 공유 가치로 보면서 이 공유 가치를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공유 가치를 도출했으면은 이룰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훨씬 정부 역할이 일단 많고 다채롭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을 주인님으로 모셔 봉사해 이런 더 다양한 정부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유거버넌스론도 당연히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신공 서비스론의 정부 역할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헷갈릴까봐. 오케이. 어쨌든 기억 오른손지가 되겠고. 방금 전에 공익을 시민들과 담론을 통한 공유 가치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내는 게 개인이익의 단순한 총합을 공익으로 본다. 땡. 이걸 잘 냅니다. 개인이익의 단순한 총합. 공리설이라고 하고요. 신공관리론이에요. 신공공관리론 등 경제학의 배경을 둔 이론들은 다 개인이익의 총합을 공익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디귿. 국민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고객으로 본다. 신공관리론. 그게 아니라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 행정의 주인으로 본다. 주인으로서 시민, 신공공 서비스론. 그래서 신공관리론이 워낙 유행했었단 말이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대세였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신공관련적인 행정개혁을 어마어마하게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쪽에서도 뭔가 우리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 뭐 불친절한 공무원, 뭐 일 안 하는 공무원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열심히 고객님을 모시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그런 관료가 돼보자 이런 게 살짝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공공기관에 전화하면은 뭐 대충 뭐 여보세요가 아니라 내 고객님 이렇게 받는 게 약간 유행이었어요. 옛날에 정부 기관에서도. 근데 이제 신공공 관련도 뭐 이미 뭐 한창 해보고 부작용도 많고 이런 신공 서비스론 다른 이론들도 등장하고 하면서 좀 앞서 나가는 기관장분들은 야 이거 옛날 거야. 우리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그렇다고 주인님 이러면 좀 변태들이 전화할 것 같고 주인님은 안 될 것 같고 시민님 하자. 시민님 어때? 뭐 이런 기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공 서비스론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힘들까봐 살짝 샜는데 신공 서비스론에서는 신공공 관리론 내용 땡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이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을이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집행상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성과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자, 아시다시피 신공공 관리론 자체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성과관리를 도입하죠. 성과관리. 성과관리는 관료들에게 과정상에는 자율성을 주고 그 결과 성과로 책임지도록 만듭니다. 이건 그냥 민간기업의 원리예요. 아니 중국집을 차렸어. 그럼 중국집에서 얼마나 시민들 그 고객들과 잘 소통하고 친절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결론. 맛있는 짜장면 만들어서 저렴하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민간기업 원리죠 그냥. 짜장면을 어떻게 만들지는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근데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서 하되 성과로 책임지도록 만든다. 이런 민간기업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게 신공공 관리론이 되는 거죠. 관료들에게도 재량권을 주고 그 성과로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땡. 신공공 서비스론의 책임성은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뭐 헌법, 법률, 공익, 시민 자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뭐 어떻게 하는지는 신공공 서비스론이 제시하지 못하니까 비판을 받지만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책임성. 자, 그래서 성과를 통한 책임성도 땡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오는 게 계층제적 책임 땡입니다. 계층제적 책임 혹은 선출직에 대한 책임도 땡으로 나옵니다. 전통적 관료제. 전통적 관료제는
국민의 대표,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 국민의 대표가 결정하면은 관료제가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이게 관료들은 선출직 관료에게 계층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신공 서비스로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신공 관료는 땡. 어쩌다가 이 선출직 관료에 대한 책임, 전통적 관료제 땡. 그다음에 이것도 나옵니다. 노적기도 땡이에요. 노적기도 전통적 관료제죠. 신공 서비스는 요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는데 안 된 부분이 뭐 요 정도 있네요. 요 정도 있네요. 자, 일단 신공 관리로 하면 효율성이고 경제적 합리성은 거의 뭐 효율성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신공 서비스로는 민주성. 그러니까 주인님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거니까 민주성 그 자체죠. 전략적 합리성은 뭐냐? 민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합리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나름 좀 문제로 활용이 잘 되는데 신공 관리를 하면 분권화 시키잖아요. 성과관리, 뭐 자율성 부여한다, 분권화 시킨다. 신공 서비스로는 그냥 관료들에게 권한 준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야 돼요. 시민들이 참여해야 돼. 시민들이. 그래서 시민들과 공유된 리더십을 가진 협동적 구조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신공 서비스로 해서 은근히 잘 나옵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끊었다 가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상 10번까지 우리 총론은 1교시에서 끝내고 갑시다. 총론은 또 딱 총론 깔끔하게 끝내고 여러분들 총론에서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던 점 질문 한번 싹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힘들어도 총론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또 행정사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외에 모든 시험은 총론이 제일 잘 나와요. 공무원이 좀 이상해. 사실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학을 써먹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총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만 이상하게 총론이 덜 나오고 그 외에 모든 시험은 총론이 잘 나와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10문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총론이고요. 이제 4문제 남았는데 힘들겠지만 너무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또 파이팅을 해봅시다. 자, 일단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뭐가 시장 실패냐, 뭐가 정부 실패냐 잘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잘 나오고 2개 바꾸면 땡. 그냥 이건 마치 요약서처럼 공부하라고 적어놨어요. 자, 그다음에 시장 실패 개념들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알아야 되겠죠. 자, 요금제에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 독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자연 독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정부가 규제하여 대응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해줄 건데 이건 특정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적힌 그대로 정답을 정해서 내는 거라서 뭐 처음에는 이해하면서 배우지만 그냥 암기해서 풀면 돼요. 똑같은 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 시장 실패 중에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고 부정적 외부 효과도 있죠.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공적 유도, 보조금으로 대응합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 규제로 대응해. 이게 다르죠. 이것도 바꾸면 땡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덜 나오긴 하지만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과소 공급된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다 공급된다. 여기까지도 내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정리를 해놨어요. 약간 잘 나오는 거, 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뭐 제가 정리해준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실패 쪽에서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죠. 파생적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외부 효과 헷갈릴 일이 없어요.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예요. 정부 개입 나오면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보조를 삭감하거나 정부 규제 완화로 대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외울 겁니다. 분배적 불평등,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나 정부 규제 완화로 대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패턴들을 쭉쭉쭉 확인해봤는데 정리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공공재,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개념도 챙겨둬야 그냥 이렇게 내요. 이렇게도 이 개념을 내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고 무임승차 문제. 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적어도 이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이 키워드 정도는 잘 들어올 정도로 공부를 했는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불안정 경쟁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독점인데, 뭐, 불안정 경쟁하고 독점, 차이점은, 독점은 기업이 한 개 남는 거죠, 한 개. 이제 불안정 경쟁 그 정도는 아니고, 몇 개부터 불안정 경쟁이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한 개 남으면 독점이고, 주로 행정학에서 논의하는 건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독점이에요. 그냥 독점을 내든 자연 독점을 내든 같은 내용입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과소 생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정보라고도 하고, 이건 주인 대리인으로 해서 배우는 정보의 비대칭, 그로 인한 역선택, 도덕적 개의를 주로 말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외부 효과였는데,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외부 효과는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게 부정적 외부 효과. 혹은 내가 돈을 받지도 않으면서 긍정적인 이익을 주는 게 긍정적 외부 효과. 근데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보다는 과소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늘려야 돼. 공적 유도, 보조금이죠, 보조금. 자, 공적 유도는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보조금을 줄 테니까 좀 늘려주세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보다 과다 공급되게 됩니다. 그러면 줄여야 돼. 줄여. 정부 규제. 여긴 나눠지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 제일 헷갈리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정부 대응은 단순함게 해야 돼요. 특정 대학교 등 교과서에 정해진 대로만 냅니다. 그래서 공공재, 공적 공급, 불안정 경쟁, 정부 규제, 자연 독점, 공적 공급, 정부 규제, 정보의 비대칭, 공적 유도, 정부 규제, 외부 효과, 공적 유도, 정부 규제. 외부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두 문자로 공공, 경규, 자공규, 비유규, 외유규 이제 나누고 이렇게 이제 따주는데, 두 문자가 익숙하지 않으면 적어도 이 표에 있는 것만으로도 반복을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압축 정리 그 교재에 있는 거에 두 문자 표지랑 두 문자도 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적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필기체로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 실패도 마찬가지. 이번에 정부 실패로 넘어왔어요. 사실 이제 시장 실패든 정부 실패든 지금 제가 정리해 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행정사는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더 다양한 이론들은 뭐 이론 강의 때는 좀 언급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나오는데, 자, 내부성 사적 목표 설정이죠. 이거는 공공조직이 다 하위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하위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 전체의 목표를 고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기 조직의 목표만 우선시한다. 내부적인 목표, 사적 목표 설정, 내부성. 공익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 외부 효과는 전혀 다르죠. 정부 개입으로 인한 거니까.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좋은 목적으로 정책을 할 텐데 그게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권력의 편제, 분배적 불평등, 권력 남용, 특혜, 그러니까 정부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는 거, 지대추구 행정 부패로 이어지죠. 그다음에 X 비효율성, 정부는 기본적으로 하나예요, 하나. 자,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거 비싸게 팔면은 다 망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망해요. 근데 정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하질 않아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 독점, 정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비효율성. 자, 그리고 시장 실패와 달리 정부 실패는 제가 간단히라도 개념을 설명했죠. 정부 실패는 개념도 좀 더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정부 실패는. 그리고 정부 대응. 여기 이제 단순 암기.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은 정부 역할을 늘리는 건데,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은 당연히 줄이는 거겠죠. 자,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똑같은 규자여도 규제 완화입니다. 완화. 어쨌든 내, 민, 파, 보규, 권, 민규. X 여긴 다 셋 다 되니까 X 올 다 된다. X 올 영어 표현 맞춰가지고 X 올. 혹은 여러분들 편하게 민보규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내는 부분이니까 역시 활용해서 두 문자를 활용하든 표를 활용하든 어떻게든 다 외워서 가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익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은 행정 이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네요. 행정 이념. 자, 이제 행정 이념 두 문제,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 쪽 한 문제, 공공 서비스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공익하면은 아시다시피 실체설, 과정설 구분이 제일 잘 나와요. 처음 배울 때 환장하죠. 너무 어렵죠. 아니 뭐 처음이 아니라 지금도 이해는 안 되죠. 근데 시험 문제는 구분만 하면 되죠. 구분. 구분할 때 핵심.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개념이다. 모든 개인들의 사익 위에 따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가치야, 규범적인 가치야,
보편적인 가치야, 사회 전체적인 가치야, 공동선이야 이런 표현 쓰죠. 그다음에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없어. 여러 사익들이 타협 조정을 거쳐서 형성된 결과물을 공익으로 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타협 조정을 거친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하지만 이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대립적인 사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려면 그 사익들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어야 기준이 되는 거죠. 실체설이네, 실체설. 그 다음에 적법 절차의 준수와 민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 사익들이 타협 조정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치들이죠.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어도 어울리는 표현들이 금방금방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맨날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풀게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 정부 역할 측면. 실체설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도대체 그게 뭐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엘리트, 정부 엘리트들이 공익을 결정하고 국민들을 끌고 간다고 봅니다. 정부 역할이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라는 건 공익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그에 비해 과정설은 정부 역할이 공익을 결정한다 땡이죠. 사익들이 조정된 결과가 공익인데 정부가 결정하면 안 되죠. 다양한 사익들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이거는 공익을 결정하는 것에 비해서 소극적인 역할이 되는 겁니다. 정부 역할 한 방에 정리를 해놨고요. 리을 가끔씩 나오는데 일단 각각의 단점, 그중에서 실체설의 단점하면 아니 국가가 정하면 무조건 옳은 거야? 너무 국가 우월주의적이다, 비민주적이다 이런 걸 지적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과정설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거죠. 집단 이기주의. 결국 모든 사람, 집단들이 자기 이익만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걸 극복해야 된대, 극복. 집단 이기주의, 과정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정설 말이 안 되죠. 과정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설 입장이 필요한 거죠. 가끔씩 나오는 문장.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체설, 과정설 아무리 어려워도 바뀌어 있는 것들만 잘 찾으시면은 문제는 잘 풀려요. 그리고 이제 어렵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실체설이란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거예요. 공익이 항상 사익에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표현들. 그래서 실체설의 공익은 보편적 가치다, 절대적 가치다, 도덕적 가치다, 규범적 가치다. 그리고 사익을 뛰어넘으니까 대립적인 이익들, 사익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에 비해 과정설 같은 경우에는 사익을 초월한 공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익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게 공익이니까. 자, 과정설. 그러면 조정, 타협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고. 사실 이게 뭐 좀 현대 민주주의 국가, 뭐 다원주의 국가에 좀 적합한 공익 개념이죠. 그래서 다원주의적이다. 이게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이익들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고, 정치의 지도자 후보들이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써 뭐 조정 타협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직접 참여해서 조정 타협을 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다원주의적인 공익을 형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 합의 과정, 뭐 절차적 합리성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그에 비해 실제로는 공익을 정부가 규정한대요. 정부가 규정. 엘리트주의적이죠. 그리고 정부 역할은 공익을 규정하는 게 적극적 역할, 규정하지 않는 거 소극적 역할. 그리고 실체설. 지금 들어보니까 정부가 이게 공익이야, 너네들 그대로 따라와. 좀 신생국가 후진국스럽죠. 그리고 너무 비민주적이고 국가 우월주의적인 시각이고, 공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익이 침해될 수 있고, 근데 그 과정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익만 주장하니까 특수이익에 너무 집착하거나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거나,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행정 가치에서 훨씬 쉬운 문제. 이건 여러분들 잘하죠. 훨씬 쉬운 문제. 자, 일단 1번 행정사 시험에도 이미 여러 번 나온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 구분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수단인지 정답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객관식이니까 정답이 있어야 되고,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공익, 정의, 사회적 형평성, 평등, 자유만 본질적 가치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적 가치. 그래서 외우면 돼요. 공정형평자, 공정형평자. 가끔 뭐 복지도 있지 않나요? 뭐 사회적 형평성이 복지하는 거니까 뭐 따로 복지를 논하진 않아요. 그냥 공정형평자. 시험에도 안 나오고 공정형평자. 공정형평자. 그다음에 2번 잘 나오죠. 2번. 뭐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효
효율성, 능률성. 자, 객관식 시험에서는 효율성, 능률성 구분하지 않습니다. 효율성, 능률성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대비 산출. 목표 대비 산출. 이러면 효과성이 되는 거죠. 자, 투입.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각종 시간, 비용, 노력 등을 투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는 나 이번 시험에서 70점 맞아야지. 뭐 80점 맞아야지. 그게 목표죠.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5년 걸렸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어.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성하고 효율성은 둘 다 산출이 많으면 올라가. 그래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투입, 비용, 시간, 노력 이걸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내고요. 다양한 표현도 돼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을 정리해 놨고요. 만약에 뭐 효과성 같은 경우에는 비용 개념을 고려한다. 땡. 이런 식으로 투입, 비용을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표현을 냅니다. 자, 그리고 뭐 가끔씩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효과성이 높으면 효율성은 무조건 높다? 그럴 리가.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 있지만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제일 잘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론별로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론의 특정 가치를 직접 내는 건 주로 발전행정론 효과성이에요. 발전행정론 효과성.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배웠었는데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학, 사회적 형평성, 발전행정론 효과성. 두 개 좀 잘 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볼게요. 가외성. 가외성도 은근히 시험에 반영되고 있는데 가외성은 현대행정에서 나름 중요해지고 있어요.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현대행정은 신공공 관련의 영향이 가장 어마어마했고 근데 이제 실컷 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뭐 비판,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개념들, 이론들 잘 나오고 있는데 가외성도 그런 맥락이에요. 아까 뭐 육아버넌스론, 신공 서비스론 다 출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가외성도 마찬가지. 신공관리론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없애버려서 효율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고가 더 잘 터지네. 사고가 났을 때 대처가 안 되네. 가해성은 뭡니까? 이게 당장은 불필요해도 혹시 모르니까 중복 여부를 두는 거죠.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늘어나는 거죠. 대신에 가해성의 결정적인 단점은 당장은 불필요한 거예요. 당장 불필요한데 비용을 들여서 여분 중복을 둬야 되니까 효율성, 경제성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성 뭐 어느 정도 뭐 어렵진 않은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대. 제일 중요한 것들 챙겨두시고 이제 4번을 아껴두고 있는데 롤즈의 정의로는 뭐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아주 단골이긴 한데 행정사는 아직은 좀 덜 나왔어요. 근데 이 덜 나온 것을 뭐 중요하다고 해서 뭐 주구장창 이 어려운 이론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딱 혹시 나오면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만 워낙 중요하니까 1원리, 2원리 냅니다. 1원리, 2원리. 1원리가 기본적 자의 평등, 2원리가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리. 그 다음에 원리들 간 우선순위 냅니다. 우선순위. 롤즈는 자기차 타고 다녔어요. 자기차. 기본적 자의 평등이 최우선. 기회균등, 차등의 원리. 자유의 자, 기회의 기, 차등의 차. 롤즈는 자기차 타고 다녔다. 이 정도만 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해야 될 것들만 싹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뭐 제가 워낙 자세히 했죠. 효율성이 투입, 비용을 고려하더라. 그 다음에 롤즈의 정의로 해서 1원리, 2원리에다가 롤즈는 자기차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원리들 간에 충돌할 수 있거든요. 충돌할 때 뭐가 우선하냐? 앞쪽이 우선. 자기차 타고 다녔다. 이 정도에다가 이제 이것까지 하고 싶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 한 문제만 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뭐 편집 과정에서 이 기출 표시가 빠졌더라고요. 14페이지 10번 문제. 그래서 기출 2018년도. 제가 여기 문제 선정할 때 거의 다 3번 이상 출제된 것들만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문제 안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지문들 그리고 객관식 행정학에 너무 잘 나온 지문들로 최대한 구성을 했어요. 이제는 딸랑 한 개네?
딸랑 함께다 보니까 저도 편집하면서 모르고 빠뜨렸더라고. 근데 공공서비스의 유형은 이거는 아직 덜 나왔을 뿐이지 이건 행정사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미친 듯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행정학 논의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고 행정학 시험에서 안 낼 수가 없는 주제라서 아직 덜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돼. 아까도 뭐 자연 독점 문제, 요금제에서 발생하더라. 요금제는 뭐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재화이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에요. 다른 데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공제도 있네. 공공제 모르면 시장 실패. 뭐 무임승차 이런 게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자체도 앞으로 잘 나올 것이고, 여기 이제 다른데 연결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어렵진 않죠. 시장제, 사적제, 제가 뭐 기본서처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일반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부는 개념에다가 정부 개입 필요성, 그 다음에 예시. 자, 시장제, 사적제 예시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뭐 가장 많고 그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호텔, 음식, 택시 등등등등등. 근데 제가 뭐 의료, 뭐 교육, 보육, 문화행사 뭐 이 정도는 외우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아니까. 내가 이제 오해할까봐 오해. 뭔가 의료행위, 교육행위, 보육 뭐 이런 것들은 공적인 느낌 들잖아요. 이건 시장제인데 약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정부가 개입하느냐? 일반적으로 개입 안 합니다. 소비자 보호나 사회적 약자 지원 논리의 부분적인 개입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머지 예시는 외울 필요 전혀 없고 공공재 너무너무 중요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이건 뭐 다 설명 안 하겠지만 시장제 하면 경합성, 배제성 다 있어. 공공재는 다 없어. 이 자체도 엄청나게 될 겁니다. 아직 안 나왔을 뿐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의 시그니처. 자, 이 둘 다 없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두면은 줄어들질 않으니까 비경합성 줄어들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 써도 되겠지 뭐. 그다음에 비배제성, 나를 배제할 수 없네. 돈을 못 받네. 공짜로 쓰지 뭐. 무임승차 문제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하려고 하면 공공재를 아무도 공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시장 실패 현상이라고 그랬죠.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직접 공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공공이죠. 공공. 이렇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고 예시들은 공공재 예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뭐 더 낼 게 없어요. 국방, 치안. 뭐 치안에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에 뭐 여러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거에다가 외교 등대. 뭐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공공재 예시는 딱 이것만. 요금제 하면은 경합성은 없는데 배제성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데 뭐 자세한 논리는 생략하겠지만 적어도 비경합성, 배제성, 자연 독점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요금제 예시는 흔치 않습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고속도로, 통신 5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기, 가스, 고속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고속도로, 통신. 근데 이거는 대비하지 마세요. 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냐 일반 도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고속도로는 돈을 받고 일반 도로는 돈을 안 받으니까. 그다음에 뭐 도로가 안 막히면 당연히 경합성이 없죠. 근데 막히면 경합성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심화해서 내기도 하는데 공부하지 마시고 아직 이 기본적인 내용도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냥 고속도로 요금제 이거부터 제대로 외웁니다. 고속도로 요금제 됐고 그다음에 공유제 하면 경합성이 있죠. 근데 배제성이 없어. 자, 공유제 제일 잘 냅니다. 공유제 비극으로도 잘 내죠. 뭡니까? 이게 한정된 자원이야. 양이 한정돼 있어. 근데 비배제성 아무나 쓸 수 있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인데 누구나 쓸 수 있대?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내가 빨리 써야죠. 이게 너무 낭비하면은 과다 소비하면은 다 고갈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잡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도. 쉽게 고갈되는 현상이 공유제 비극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는 천연 자원들. 뭐 목초지, 천연 자원, 어류, 광물, 산림, 뭐 전복, 해삼 등등등 강, 바다 다 천연 자원의 예시들이에요. 천연 자원. 그다음에 국립공원은 참고만. 국립이라 돈을 안 받아요. 비배제성. 공원은 당연히 경합성은 있죠.
그래서 국립 시리즈들은 공유제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참고하고 천연자원. 그리고 이제 공유제 비극이 워낙 잘 나와요. 따로도 잘 나와요. 따로도. 공유제 비극은 자, 한정된 자원인데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면 소비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걸 먹으면 내 것만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모두의 것이요. 모두의 것을 누군가가 먹으면은 모두의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소비에 있어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뭐다?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빨리빨리 써야 돼요. 없어지니까. 근데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 못 쓰게 되니까.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충돌하는 사례이다. 혹은 개인적 합리성이 사회적인 비합리성을 야기하는 사례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에 마지막 정리. 사적재, 시장재, 경합성, 배제성, 시장 메커니즘 작동한다. 예시, 다른 예시는 외울 필요 없겠지만 좀 공적인 느낌이 드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의료, 교육, 보육, 문화행사. 정부 개입은 일반적으로 개입할 일이 없는데 뭐 소비자 보호, 뭐 사회적 약자 지원 등등등. 그리고 공공재, 집합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둘 다 없다. 무임승차 문제.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이 안 돼요. 자, 예시들 여기서 다 나오고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다. 요금제가 비경합성, 배제성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요. 규모의 경제는 간략히만 설명하면 그냥 한 방에 처리할수록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죠. 한 방에 처리해서 큰 업체를 차리면은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싸게 팔 수 있죠? 싸게 팔았더니 다른 기업들 다 망하죠? 독점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독점. 그다음부터는 가격을 올리겠죠. 자연 독점. 요금제의 특징이고 예시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고속도로, 통신 이 안에서 다 나온다. 자, 정부 개입은 자연 독점의 부작용 때문에 개입하는 거예요. 자연 독점의 부작용이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옛날에 뭐 한국통신 정부 공공기관이었었는데 민영화 시켰죠. 이게 그때는 시장에서 공급하니까 독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가 직접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신사업도 나름 경쟁이 생기면서 민영화 시킨 거죠. 경쟁을 만들려고. 어쨌든 통신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 독점이 발생하기 용이한 산업 분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직접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제 엄청나게 잘 나오고 예시들 천연 자원들. 네, 이거는 한 번 더 공유제 비극으로 한 번 더 비극으로 자 비배제성 경합성 조합이에요. 그러면 한정된 자원이요. 근데 주인이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먹었을 때 모두의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의 부정적 효과. 그러면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다른 사람이 먹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을 소비하는 거예요. 과다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금방 고갈될 걸 알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원이 쉽게 고갈되고 사회적으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충돌하는 결과다. 그 다음에 이게 안 나왔죠?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공유제 사유와 소유권 설정, 재산권 설정 다 같은 말입니다. 누구 건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각각 소유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못 먹어요. 굳이 빨리 먹을 필요가 없죠. 아껴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참고. 자, 그러면 일단 총론 10번 문제까지 총론 10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아직 가야 될 길이 30문제가 남았는데 속도는 조금씩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총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집중을 잘 해주셨고 한 10분 좀 넘게 쉬고 집중력을 회복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